100년을 산 거북이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부러워한 것은 놀랍게도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하루살이였습니다. 어느 쓸쓸한 가을날, 해질녘, 연못가 작은 바위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늙은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하루살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이 지나온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100번의 봄을 맞이했고 100번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자기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해가 저물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저 작은 하루살이는 이상할 만큼 슬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살이는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부서질 때 온몸으로 그 빛을 받으며 날아올랐습니다.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에 입을 맞추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낮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지금 다른 하루살이들과 어울려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견디온 거북이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묵직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오늘 해가 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웃고 그렇게 간절하게 날아다닐 수 있느냐? 그러자 날개가 불빛처럼 투명한 하루살이가 연못가를 조용히 거닐다 거북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오늘을 몇 번이나 제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순간 늙은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10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해야지 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 더 많은 시간을 손에 쥐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믿으며 살아옵니다.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 느끼고 누려야 할 수많은 감정과 계절을 나중으로 미뤄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그 믿음은 혹시 우리 삶의 농도를 가장 옅게 만들어버린 착각은 아니었을까요? 오래 사는 것과 제배로 사는 것 중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남은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0년을 산 거북이와 단 하루를 산 하루살이가 나눈 그 깊고 조용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거칠고 단단해진 거북이의 껍질이 사실은 세월의 훈장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켜켜이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단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투명한 날개는 너무 얇아서 손대면 찢어질 듯하지만 그렇기에 단 한 번의 바람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느껴내는 삶의 창가였습니다. 묵직하고 느릿한 거북이의 발걸음과 바람 속에서 불꽃처럼 짧고 강렬하게 흔들리는 하루살이의 날갯짓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풀지 못한 오래된 질문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우화의 고향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볕잘 드는 들판과 연못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화려한 도시나 복잡한 기계 속에서 살지 않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침내 후회가 없을까?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단 한순간이라도 내 숨결을 뜨겁게 태우는 것이 정답일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지혜롭던 옛사람들은 인간의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욕망과 두려움을 말이 없는 동물들의 삶에 빗대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 내려오는 이솝 우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제국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에도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가진 시간의 한계,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탐욕은 시대가 바뀌어도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견디는 것, 죽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100년을 산 거북이처럼 세파를 견디며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우화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옛날 연못가의 거북이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살을 가진 작은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더 오래 숨을 쉬기 위해 세월의 풍파 속에서 껍질을 두껍게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북이가 얻은 것은 길고 안전한 삶이었지만 과연 그 단단한 껍질 안에서 거북이가 진짜로 느꼈던 온기와 기쁨은 얼만큼이었을까요? 이 우화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역사책에 적힌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늘 시간을 대가로 안전을 사려 했고 그 안전함 속에 갇혀 정작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늙은 거북이는 도대체 왜 자신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작은 하루살이의 날갯짓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을까요? 그 거북이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첫 번째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달팽이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집을 평생 짊어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겁지 않냐고 누가 물으면 달팽이는 아마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거북이의 등딱지도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아니라 그저 거북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거북이가 태어난 것은 어느 봄날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한 연못가였습니다. 첫 봄 거북이는 등딱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온통 자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옆을 스쳐 지나가던 물방개 한 마리가 서둘러 어디론가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며 거북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나.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아주 많은데. 20해쯤 지났을 무렵 거북이는 연못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물오리 한 마리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둘은 자주 물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물오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저 산 너머 강까지 함께 가볼래? 거북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꼭 가보자. 지금은 아직 좀 이르니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물오리는 다른 무리를 따라 먼 곳으로 떠났고 다시는 그 연못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오랫동안 그 빈자리를 등딱지 속에 넣어둔 채로 지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함께 가자고 생각하면서요. 중년에 접어든 거북이는 이제 연못에서 가장 오래 산 존재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동물들이 다가와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오래 사시네요. 비결이 뭔가요? 거북이는 그때마다 조금은 뿌듯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거야. 급할 것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그 나중이라는 말은 거북이의 입버릇이 되어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강 상류의 풍경도 나중에. 배우고 싶었던 헤엄치는 새로운 방법도 나중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도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익숙한 말이었나 싶어서요. 처음에는 거북이의 이 여유가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 조급하지 않은 태도, 그것이 100년을 살아낸 비결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북이가 미뤄둔 것은 사실 시간이 아니라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늘 충분했지만 그 충분함이 오히려 순간을 붙잡을 이유를 없애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는 것을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뤄두었던 어느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시간을 내서 제대로 놀아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가 자라고 보니
이제는 아이 쪽에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사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 서운했던 마음을 언젠가 만나서 풀겠다고 생각하며 몇 해를 흘려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사실 아무도 약속해 준 적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거북이도 그랬습니다. 80해쯤 지났을 무렵 거북이는 문득 물오리와 함께 가기로 했던 산 너머 강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서 그 길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며칠을 걸어 마침내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 풍경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어딘가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강을 60년 전에 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함께 오자고 했던 그 친구와 나란히 이 물살을 바라보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물론 거북이의 100년이 실패한 삶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북이는 누구보다 오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급하지 않게 걸어온 그 걸음들 덕분에 연못의 많은 어린 생명들이 거북이 곁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루살이가 가질 수 없는 거북이만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긴 시간 속에서 거북이가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믿음이 때로는 그 시간을 정말로 살아내는 일을 조용히 뒤로 미루게 만들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 그 여유를 핑계 삼아 소중한 순간을 계속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애초에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이번에는 정반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에게서 들어보려 합니다. 단 하루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무엇 하나 미룰 수 없었던 어느 하루살이의 하루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벚꽃은 활짝 피어 있는 시간이 고작 일주일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주일을 보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벚꽃에게 왜 그렇게 짧게 피었다 지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눈부시다고 말합니다. 하루살이의 하루도 어쩌면 그 벚꽃과 닮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알에서 깨어난 것은 이른 아침 물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살이는 자기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부서지는 햇빛, 풀이 끝에 매달린 이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루살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방금 태어난 것처럼 낯설고 눈부시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하루살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오늘 저녁이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하루살이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가진 전부겠네요. 그 말을 들은 늙은 물방개가 혀를 찼습니다. 딱하기도 하지. 겨우 하루를 살면서 뭘 그렇게 여유를 부리나. 나 같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보려 애쓸 텐데. 하지만 하루살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에 앉아 오랫동안 물결의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에게 그 시간은 세상에게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하루살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하루살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물 위를 낮게 날며 서로의 날개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하루살이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녁이면 헤어지겠네요. 하루살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거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존재가 무슨 여유를 부릴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이 하루살이를 더 조급하게, 더 절박하게 만들어야 정상 아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서두르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루살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사실이 하루살이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미루지 않을 이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하루살이는 어느 풀잎 위에 앉아 자신이 만났던 존재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이슬, 낮에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노을까지.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아쉬움만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잠자리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곧 끝난다는 게. 하루살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던 형제가 부모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서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말입니다. 평소라면 몇 년이고 더 미뤄두었을 안부와 화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갑자기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서둘러 꺼내기 시작합니다. 혹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연락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그 친구가 갑작스레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달려가는 경우 말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애초에 그런 미룸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미루는 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의 하루는 짧았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거북이의 100년과 하루살이의 하루.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기만 할까요? 혹시 그 넉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절박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시간이 짧다는 것이 정말 불행이기만 할까요? 혹시 그 짧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는 미루지 못하게 지금을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조차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누군가의 100년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간을 준비하는 태도 그리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는 가을 내내 도토리를 모으느라 정작 그의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들었던 사흘을 단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깨어나면 다람쥐는 문득 묻습니다. 지난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을까 아니면 그저 바빴을 뿐이었을까? 개미는 여름 내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굴을 나서 나다를 물어 나르고 해가 저물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땀이 나면 땀을 닦았고 다리가 아프면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굶주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개미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배짱이는 그런 개미를 볼 때마다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미님,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텐데요. 여름은 노래를 부르라고 있는 계절 아닌가요? 개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에 짊어진 짐을 한 번 더 고쳐 메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개미의 창고는 나달로 가득 찼습니다. 개미는 그 창고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괜찮겠구나. 그런데 그 안도감 옆에 낯선 감정 하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개미는 그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개미의 굴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배짱이의 손끝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개미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나달을 나누어 주며 개미는 배짱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여름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배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다를 받아든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배짱이는 문득 여름의 어느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불렀던 그 오후, 함께 노래를 듣던 이웃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던 풀잎의 감촉. 그것들은 지금 이 겨울의 굶주림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배짱이는 처음으로 그 여름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기 굴 깊숙한 곳에 누운 개미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개미는 창고에 쌓인 나다를 바라보며 이상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엇인가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미는 눈을 감고 지난 여름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땀 흘리며 나다를 나르던 기억은 있었지만 그 여름의 햇살이 어떤 색이었는지, 바람이 어떤 냄새를 실어왔는지 개미는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배짱이의 노랫소리를 그저 시끄럽다고만 여기며 지나쳤던 그 모든 오후들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쓰면서 오래도록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 덕분에 배짱이는 그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배짱이가 완전히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짱이가 불렀던 그 여름의 노래는 누군가의 오후를 분명히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개미는 가장 두려워했던 굶주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여름의 감촉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짱이는 가장 사랑했던 노래와 오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겨울이 왔을 때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완전한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누구도 완전한 패자도 아니었습니다. 각자는 가장 붙잡고 싶었던 것을 붙잡는 대신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을 결국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겨울밤이 있으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온 그 세월 끝에 문득 지난 계절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느껴지는 밤 말입니다.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 여름이, 그 봄이 어떤 냄새와 어떤 색을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순간순간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겨울 앞에 서 있는 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개미의 창고는 가득 찼지만 개미의 기억은 비어 있었습니다. 배짱이의 기억은 가득했지만 배짱이의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텅 빈 자리를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삶과 누리는 삶, 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둘로 나누어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 자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을 아는 채 이제 우화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래된 시계는 건전지가 다 되어 멈춰서도 한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채로 같은 시각을 가리키며 며칠이고 그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멈춘 시계를 가장 늦게 발견하는 사람은 보통 그 집에서 가장 오래 그 시계를 봐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 보는 것일수록 오히려 멈춰버린 것을 알아채기가 더 어려운 법인가 봅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이 셋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맨 뒤로 미뤄두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일을 나중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는 대학 등록금과 결혼 준비를 챙기느라 그 나중은 또 한 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텅 빈 아이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아직 아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방의 주인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문득 이상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이상한 것은 그 3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워냈고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헌신적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앞서 나눴던 개미의 창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미의 창고에는 겨울을 날 나달이 가득했지만 정작 여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에도 자식들이라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결실이 가득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렸던 그림 한 장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저녁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 떠나보내고 난 뒤 문득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물음이 조용히 떠오르는 그런 저녁 말입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은퇴 이후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그 많은 시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헐겁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작 시간이 생기고 나니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창 바쁘게 살아가던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 몇 년씩 연락이 뜸해지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 친구의 자녀 결혼식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찾아뵈어야지 라고 생각만 하며 몇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분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인사는 나눌 수 있었지만 그때 저는 언젠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북이가 물오리와 함께 가기로 했던 그 산 너머 강도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가야지,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화해해야지 하고 미뤄둔 그 수많은 언젠가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개미를 탓하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를 탓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개미도 그 어머니도 자신이 마주한 시간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성실함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시간을 조용히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그저 후회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계절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텅 빈 창고를 발견한 개미에게도 문 앞에서 얼어붙은 손을 녹이던 배짱이에게도 아직 겨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아이의 방문 앞에 서 있던 그 어머니에게도 아직 남은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계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다시 한번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준비하는 삶과 흘려보내는 삶, 그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냈던 또 다른 존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냇가에 서 있는 떡갈나무는 자기보다 훨씬 가느다란 갈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은근히 우쭐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늘어서야 바람 한번 세게 불면 그대로 꺾여버리지 않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폭풍이 몰아쳤을 때 뽑혀 쓰러진 것은 그 크고 단단한 떡갈나무 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우화 작가 라퐁텐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남긴 것입니다. 떡갈나무는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숲에서 가장 크고 굵은 나무였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었고 줄기는 어른 몇 명이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두꺼웠습니다. 떡갈나무는 그것을 자신이 쌓아온 시간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옆 시냇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갈대는 봄에 새로 돋아나 가을이면 쓰러지는 짧은 생을 사는 풀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갈대를 볼 때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떡갈나무가 갈대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구나. 참새 한 마리 앉아도 휘청거리고 산들바람 한 줄기에도 고개를 숙이니 말이다. 나는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꼿꼿이 버티는데. 갈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람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대로 몸을 맡길 뿐입니다. 떡갈나무는 그 말을 그저 약한 자의 변명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떡갈나무의 자신감이 크게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온 뿌리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줄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그의 가장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숲의 나무들을 이리저리 흔들며 무섭게 울부짖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처음에는 늘 그래왔듯이 온몸으로 바람에 맞섰습니다. 가지를 뻣뻣하게 세우고 뿌리에 힘을 주며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런 떡갈나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떡갈나무의 두꺼운 줄기가 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버텨온 그 단단함이 오히려 바람에게 온전히 부딪힐 표적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갱음과 함께 떡갈나무는 뿌리째 뽑혀 시냇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갈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갈대는 몸을 낮추고 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시냇가에는 쓰러진 떡갈나무 옆에 여전히 가늘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떡갈나무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드린 다른 이야기들과 나란히 놓아보면 흥미로운 결이 하나 드러납니다. 100년을 산 거북이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순간을 미루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한 개미는 대비했다는 이유로 여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갈나무는 오래 버텨왔다는 이유로 정작 몸을 낮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셋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혹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그들을 유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배짱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갈대는 바람 앞에서 자신을 굽힐 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시간의 양은 부족했지만 그 대신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나쁘다거나 짧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의 양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뻣뻣하게 만드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 나는 이만큼 겪어왔으니 하는 확신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몸을 낮추고 새롭게 흔들려야 할 자리에서마저 우리를 꼿꼿하게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100년을 산 거북이도 100년을 버텨온 떡갈나무도 자신이 가진 시간의 무게를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들을 가두는 등딱지가 뽑히지 않는 뿌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도 시간을 적게 가진 사람도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면 그 오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오늘 저녁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가 혹시 있을까요?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부지런히 해를 좇는 해바라기가 정작 저녁이 되면 다음 날 해가 뜰 방향을 향해 미리 고개를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해를 좇느라 하루를 다 쓰고도 내일의 해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해바라기는 나름의 균형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거창한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그 친구에게 오늘 밤 문자 한 통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 인사면 충분합니다. 손끝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혹시 막상 문자를 보내려다가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그 망설임은 어쩌면 거북이가 물오리에게 언젠가 함께 가자고 말했던 그 순간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생길 거라는 기대. 그런데 그 계기는 정말 저절로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래전 서운했던 마음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서운했던 일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사이에 오래 묵혀둔 앙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준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서운함이 이제는 여러분보다 먼저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무게를 더 이상 오늘 밤까지 짊어지고 가지는 않겠다는 아주 작은 결정일 뿐입니다. 개미가 창고문을 열어 배짱이에게 나달을 나누어 주었던 그 순간처럼요. 그 순간 개미가 잃은 것은 나달 몇 톨이었지만 얻은 것은 텅 비어 있던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작은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오래도록 벼르고 벼르던 말을 이번에는 꺼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느냐고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오래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아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대답을 듣는 동안 여러분은 하루살이가 낮 동안 만났던 친구들과 나눈 그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조금은 닮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다만 그 잠깐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저 역시 선뜻 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작은 제안일 뿐입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를 세는 대신 오늘 하루 무엇을 놓치지 않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100년을 살면서 그런 저녁을 얼마나 가져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루살이는 단 하루 동안 그런 저녁을 이미 다 살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도 하루살이도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둘 중 누구의 삶이 더 나았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존재가 마지막으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지 그 마지막 장면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낼 수 있는 빛을 다 쓰고 가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연못가에서 하루살이의 마지막 날갯짓도 그 촛불의 흔들림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물가에 몸을 뉘인 채 하루살이가 마지막 남은 햇빛 속을 천천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고요함이 등딱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거북이는 더 이상 자신의 100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시간을 가만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마지막으로 거북이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날개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아침의 그 첫 햇살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100년 가운데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까? 거북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아침과 저녁이 등딱지 위로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 긴 시간 속에서 몇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거북이가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인 것 같다. 하루살이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무라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저녁은 처음 이 두 존재가 만났던 그 아침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북이는 하루살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하루살이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100년을 살면서 오늘을 몇 번이나 제대로 살아보셨느냐고. 그 질문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금씩 다른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오늘은 살아온 100년 가운데 하나의 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하나의 날입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이의 100년에는 하루살이가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견디는 법을 알았고 누군가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의 하루에는 거북이가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루지 않는 마음과 순간을 온전히 껴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옳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100년을 산 거북이에게도 오늘은 한 번뿐이었고 하루를 산 하루살이에게도 오늘은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북이는 그 작은 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물 위에 조용히 떠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슬픔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옆에는 처음 느껴보는 어떤 감사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북이는 연못가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뜨면 나는 오늘 이 하루살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볼 수 있을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딱지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거북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세는 대신 내일 마주할 단 하루를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세월의 길이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오늘은 몇 번째 날이었을까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하나의 날이었을까?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오래된 우화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함께 비추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